이거 되게 힘드네. 할 줄 몰라가지고 좀 헤맸네요. 이제 나오는 건가?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네요. 잘 될라나 모르겠다. 평소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했던 방식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거보다 더 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된 취지는 나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 C 언어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C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래밍의 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수 과정 필요 없습니다. C 언어를 사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C 언어를 배우게 되면 C++로 그 다음 넘어가게 해놨는데, 사실 C 언어를 알게 되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연관된 언어로는 C++이 있기 때문에 제가 C++로 해놨지만은, 근데 뭐 C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뭐 많은 게 아니라 다예요, 다. 사실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부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도 다 C 언어 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그 강의하는 커리큘럼인데, 우리가 오늘 이걸 다 할 건 아니에요. 다 할 건 아니고 여기서 그냥 내 꼴리는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그만할 거고, 하다가 그냥 필 받으면은 뭐 혹시 알아? 여기 포인터까지 계속 쭉 이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실습에 또 그런 양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건 해봐야 알겠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이걸 정석대로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되면 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5일 정도는 빡세게 해야 돼.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대학교 한 학기 강의가 15주거든요. 대학교 15주인데 15주에 그 일주일에 3시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게 우리가 5일 동안 빡세게 해가지고 8시간씩 했을 때 그게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대학교 1학년 때 1, 2학년 때 C 언어를 처음 배웠었는데 그렇게 배웠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일주일 딱 배우고 C 언어 다 도사돼요.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한 열정이 있는 그 친구들에 한해서 하는 얘기고, 근데 대부분 내 C 언어를 대부분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그 좋은 친구들을 그냥 골라서 잘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잘하더라고.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 포인터는 대부분의 그 C 언어를 그 지금까지 배웠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포인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포인터가 제일 중요하고 포인터가 일단 어렵진 않아요. 포인터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기 있잖아, 변수화 자료형. 이 변수화 자료형에서 그 메모리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게 언어는요, 언어의 학습을 해보면은 약간 그 수미 쌍광 같나? 그러니까 처음 시작던 그 개념이 마지막에 또 그 개념이 그대로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인데, 뭐냐면 처음에 내가 이 변수를 메모리 기반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근데 결국은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한 친구들이 포인터에 가서는 다들 이제 기법을 하는 거고, 대신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잡힌 친구들은 포인터가 뭐가 어려운가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터가 왜 중요하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자스 사용했던 분들이나 뭐 파이썬 사용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문법만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문법들을 보면 대부분 다 객체를 사용하거든요. 객체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객체를 생성해서 변수에다가 다 넘긴단 말이에요. 다 이런 구조로 갖고 있는데, 근데 그런 구조들이 전부 다 내부 구조는 다 포인터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소값으로 메모리의 주소값을 넘겨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터라는 저 용어는 C하고 C++에서만 사용하지만, 근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에서 저 포인터 개념이 다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포인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뭐 포인터를 가지고 여기 보면 포인터 연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까지는 못 하셔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C 언어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 상위 언어들의 그런 개념들을 좀 제대로 이해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포인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인베디드 개발자나 그냥 C, C++ 개발자가 아닌 이상에는 굳이 포인터를 잘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저 개념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프로그래밍 개념과 개발 과정, 그 다음에 C 언어란 무엇인가. 자,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 들어보셨나요? 자, 제가 처음 들어봤던 프로그램은 그 TV 프로그램 편성표에서 들어봤었는데요. 어릴 때 저는 아침에 이제 그 조간신문을 아버지가 항상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간신문, 요즘은 신문은 안 보잖아요. 그죠? 그 신문을 제가 먼저 이렇게 수령을 합니다. 신문 수령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저는 TV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치 그 TV 편성표를 머릿속에 다 외우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 TV 편성표를 이제 먼저 그게 맨 뒷장에 나와요, 사실.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구조가 아니라 반대였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겼던 거. 그러니까 신문이 약간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얼핏 보면은 책으로 보면 맨 앞장인데 사실은 신문으로 보면 맨 뒷장. 그래서 맨 뒷장에 TV 편성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TV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죠. 자, 근데 그 TV 프로그램, 그럼 TV 프로그램이라는 걸 보면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PD가 그 어떤 기획을 해서 만들어낸 어떤 산출물이잖아요. 그걸 이제 TV를 통해서 방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그 원리로 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도 개발자가 그죠? 그러니까 PD와 같은 우리가 결국은 PD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제 그 개발자들이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해서 그 하나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토어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PD가 그 기획을 해서 만들어낸 그 산출물의 그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발에는 크게 3단계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프로그래밍도 보면 저는 예술 작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뭘 만들지 구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겠죠. 설계라는 거는 이제 그 문서화 시키는 거예요. 문서화 시켜서 머릿속에 설계는 날아갈 수 있는데 문서화 시키면은 기록이 되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그 설계도를 꼭 구현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 자, 이게 기본적인 그 개발의 3단계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왜 필요할까? 자, 언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통신 수단이죠. 자, 컴퓨터 언어도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게 컴퓨터 언어라는 것도 사람과 컴퓨터 간의 통신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한테 이제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 그죠? 명령을 내려야지 얘가 뭔가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 언어를 알고 뭔가 이제 그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컴퓨터는 어떤 언어를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컴퓨터는 이 기계어라는 그러니까 기계어 즉 0과 1로 이진수로만 이루어진 이런 언어를 컴퓨터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 때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 이런 것들 전부 다 동일하게 기계어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런 C 언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언어들은 사람의 언어일까요? 아니면 컴퓨터 언어일까요? 자, 걔들은 사람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살짝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C 언어인 거는 이거는 영어, 한국어, 뭐 일본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사람의 언어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자연어들은 이런 것도 사람의 언어지만은 C 언어나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랑 소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일종의 언어입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컴퓨터 언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인 거고 그 C 언어와 같은 이런 언어들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진 또 하나의 사람의 언어인.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언어들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컴파일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C 언어를 기계어인 0과 1로 이루어진 이런 그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컴파일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챗 GPT 뭐 AI를 통해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좀 어떤 새로운 직업이 이제 등장했잖아요. 결국 사람의 언어,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자연어죠, 자연어를 통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바로 좀 이렇게 변환해주는 요즘에는 좀 그런 프로세스도 많이 생겼죠. 자, 챗GPT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AI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코딩을 그러니까 이런 그 언어단에서 우리가 직접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GPT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처리할수록 좀 요즘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시대가 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 그러니까 자연어를 좀 잘 구사하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발의 영역들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기술적인 관점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언어들의 문법이라든지 언어들의 기술들을 잘 다루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좀 각광을 받았다면 지금은 그런 명령을 좀 잘 내리는 그리고 기획을 잘하는 좀 이런 관점의 개발자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더 주목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코딩,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코딩의 관점에서만 얘기를 했다면 지금 앞으로는 설계가 더 중요해요. 설계가 더 중요한 시대가. 그래서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급 언어는 저급한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그 아래쪽 기계 중심, 기계에 가까운 그런 언어들을 우리는 저급 언어라고 얘기하고, 기계어나 어셈블리어가 해당되고요. 자, 그다음에 고급 언어는 인간 중심,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언어인데, 그런 언어들은 C 언어, C++, 자바스크립트,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든 언어들을 우리는 고급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크게 설계를 하고, 아까 전에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거의 좀 일맥상통한데요. 자, 문서화된 그 설계도로 이제 원식 코드를 작성합니다.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요리로 치면은 레시피가 이제 갖춰졌을 때 그 레시피대로 그냥 우리가 요리를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코드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컴파일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어떤 코드였다면, 이제 이 컴파일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바이너리 형태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컴파일 과정을 거쳐야 돼요. 컴파일은 소스 코드를 이징 코드로 변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파일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링크 과정이 있는데요. 링크 과정은 그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컴파일 과정에서 사실 이제 이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내긴 하는데요. 자, 오브젝트 파일과 그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라이브러리를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 플러스 라이브러리 결합을 통해서 실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실행 파일은 exe 파일이 실행 파일 .exe.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exe. 자, 저는 컴퓨터를 저에게 컴퓨터가 처음 생겼을 때 저는 exe 사냥꾼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도스 기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윈도우가 아니라 도스다 보니까 뭐 그냥 까만 화면에서 뭔가를 뭐가 좀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 뭐 명령어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파일을 보면 그 exe로 끝나는 저런 확장자를 눌러보면 뭐가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exe를 막 찾아서 다니면서 실행을 했는데, 정말 재수 좋은 날은 실행했더니 게임이야. 그 너무 좋았어. 그래서 항상 exe만 찾으러 다녔었죠. 자, exe가 실행 파일이고, 얘는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과정의 4단계를 이렇게 보면은 설계, 원식 코드, 컴파일, 링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 언어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 뭐 다들 흑역사 있으시잖아요. 특히 졸업사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죠. 자, 어떤 사물이나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먼저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C 언어는 1972년 그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B 언어를 개조해서 탄생을 시킨 언어입니다. 자, 데니스 리치와 함께 켄 톰슨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도 같이 이렇게 브라더스, 브로스맨이라고 해야 되나? 두 분이 항상 이렇게 좀 같이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데니스 리치는 살아 계실까요? 이분은 찾아보시면은, 그러니까 되게 C 언어라는 아주 어떤 역사적인 언어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그 죽음이 그렇게 대서특필되진 않았어요. 자, 왜 그랬냐면은 뭐든지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당시 이분이, 제가 돌아가셨던 게 2010년도였나 2011년도였나 하여튼 저도 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슈가 뭐였냐면,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터뜨렸고, 스티브 잡스라는 그 인물에 굉장히 주목을 하던 그런 시기에 스티브 잡스가 아마 췌장암인가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스티브 잡스의 죽음과 데니스 리치가 그 사망한 그 시기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에 묻혀가지고 데니스 리치가 이렇게 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기계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들을, 그러니까 이게 숫자 하나거든요. 숫자 하나인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 짠다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한 게 어셈블러인데, 어셈블러가 개선된 게 이런 식의 문법으로 됐는데, 그래도 많이 불편하죠. 자, 시연의 발전 순서를 보면은, 자, 처음에는 기계어로 코드를 작성하다가, 그 다음에 어셈블러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B 언어로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C 언어, 이런 순서대로 이제 발전이 됐는데, 자, 현재는 과거에 의한 소산물이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제가 했습니다. C 언어의 특징은 간결하다, 다양하다, 뭐 이식성이 좋다, 이런 거 뭐 써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뭐 써본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느끼실
느끼실 수도 있고 느끼시려면 나중에 느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시연의 이제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개발 환경을 이제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 최초 시연어로 헬로월드 출력하자. 뭐 헬로월드 찍어봐야지 이제 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헬로월드 소스 코드 분석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 시점에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헬로월드 많이 찍죠. 어떤 책을 보든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교육을 받았든 항상 보면은 시작할 때는 항상 헬로월드를 찍습니다. 헬로월드 왜 찍어요? 네, 부모님의 권유로 찍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유교적인 관습에 헬로월드 찍으라고 돼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만약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환경 설정이라는 거 합니다. 환경 설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혼자 개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갖춰놓고 이제 그 개발을 하기 위한 모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근데 혼자도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뭐 4-5명 아니면 뭐 한 팀이 뭐 한 10명 막 이렇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 환경을 다 맞춰 가는데 쉽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실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개발 환경을 보통 한 2주? 한 2주에서 좀 길게는 막 한 3개월까지 걸렸던 것 같아요. 2-3개월 걸렸었나? 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그 개발 환경이 이제 다 갖춰졌으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뚝뚝딱 해가지고 막 우여곡절 끝에 이제 환경이 어느 정도 됐다 가정해보면 그때 이제 우리가 헬로월드를 찍어요. 헬로월드를 한번 출력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각자가 헬로월드를 문자열을 한번 아웃풋을 한번 내봤을 때 만약에 오류도 없고 문제 없이 출력이 됐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이제 박수를 치면서 우리 이제 개발 환경이 갖춰졌으니까 이제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 이제 회식하는 거죠. 그날 이제 또 회식하면서 서로 이제 자축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개발 시작이야. 이렇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로월드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그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툴 뭐 인텔리제이 깔고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장비도 있을 거고 뭐 하여튼 있어요. 그냥 뭐 어떤 환경들 뭐 빌드 환경, 컴파일 환경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우리가 해줘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했을 때 그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이제 또 그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인 어떤 환경들을 딱 갖춰졌을 때 똑같이 다 헬로월드가 튀면 그러면 이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개발만 하면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 종료할 때까지 지금부터 이제 개발만 하면 모든 게 이제 다 갖춰졌어. 준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헬로월드가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컴파일러를 사용하냐면 우린 비주얼 스튜디오 아무 버전이나 쓰시면 됩니다. 저는 2019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최신 버전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최신 버전 비싸기만 합니다. 비용이 비싼 게 아니고 그 비용이라는 게 꼭 돈에 대한 것만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거 그다음에 이런 그 하드디스크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시어너를 하나 하겠다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까는 거는 어찌 보면은 뭐 꽃밭에 꽃 심으려고 크레인을 동원하는 거하고 또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거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그 온라인 컴파일러 쓰셔도 됩니다. 온라인 컴파일러는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이렇게 C 온라인 컴파일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요. 뭐 어떤 거 쓰셔도 돼요. 그냥 그 여기서 검색해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종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전 맨 위에 거 그냥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온라인 GDB.com이라고 해서 아니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셔도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커뮤니티 버전을 까셔야 돼요. 커뮤니티 버전 그게 무료니까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을 딱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미리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실행됐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만들기 이거 클릭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여러분들이 찌뿔뿔 윈도우즈 콘솔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저는 윈도우즈 데스크탑 마법사 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설치하기 귀찮다. 저는 여기 귀찮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온라인 컴파일러 그냥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커뮤니티 버전에서 할게요. 자, 다음 누르고요. 자, 위치는 여기 보면 디폴트로 잡아주긴 하는데 여기는 좀 찾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다가 폴더 하나 새로 만들게요. 그래서 C 언어라고 하고 폴더 선택하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 1 그냥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기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빈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면 말 그대로 빈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폴더들은 있는데 여기 다 비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뭘 생성하면 됩니까? 소스를 생성해야 되니까 소스 파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추가 항목. 자, 그래서 여기서 C++ 파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C++ 파일에 CPP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CPP는 C++의 약자고요. 자, C++ 파일 선택한 상태에서 source.cpp 대신에 저는 여기다 뭐 hello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hello.cpp라고 합시다. hello.cpp 파일 이름이에요. 자,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고 빌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헬로 월드를 무작정 코딩을 할 건데 예전에 이제 그 미국의 아폴로 11호를 정복했던 하고 달을 정복했던 아폴로 11호를 정복한 건 아니고요. 달을 닐 암스트롱의 최초의 달 착륙 메시지가 자, 이것은 한 개인에게는 작은 일보일 뿐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헬로 월드 한 문장의 출력은 작은 일보가 되겠지만은 이거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머로 가기 위한 위대한 도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코드 한번 작성해 볼까요? 같이 한번 작성해 봅시다. 제일 먼저 샵 인크루드. 자, 이게 뭔지 몰라도 그냥 작성하세요. 자, 지금은 이해 안 갈 겁니다. 그 다음에 void main 그냥 여긴 그냥 비워놓을게요. 자, hello world /n 하고 return. 자, 요거를 그러니까 온라인 컴파일러 만약에 온라인 컴파일러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여드리면은 얘는 이미 다 작성이 돼 있어요, 그죠? 이미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얘는 이미 작성이 돼 있는 이 코드를 우리는 작성을 한 거고요.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얘는 void고 얘는 int라는 건데 차이점을 그냥 두지 말고 똑같이 할까요, 그냥? 뭐 사실 의미는 없어요. 자, 그냥 똑같이 합시다. 그냥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실행 한번 해볼까요? 빌드, 여기 보면은 빌드라는 메뉴가 있는데 빌드에 가보시면 솔루션 빌드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F6번이에요. 자, 이거 선택하셔도 되고 F6번 그냥 누르셔도 됩니다. 자, F6번 눌러보시면은 자, 빌드가 되는데 이 빌드가 결국은 컴파일 과정과 링크 과정을 다 통합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빌드 성공 1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빌드가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1이라는 거는 프로젝트 한 개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한 개잖아요. 그죠? 이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 1이라는 프로젝트 한 개가 있는데 걔가 성공했고 실패는 제로다. 실패한 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행은 어떻게 하냐? 실행하는 방법은 자, 여기 디버그에 가셔서 자, 디버그 메뉴에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F5번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는 없네. 여기 없으면은 그냥 여기서 자,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때요? 헬로 월드라고 뜨죠? 참 쉽죠? 자,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그냥 런 누르시면 돼요. 얘는 F9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도 헬로 월드라고 뜨죠?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컴파일러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컴파일러는 이제 다시 등장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어때요?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제가 이제 각각의 이 코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환경 설정이 끝난 거야. 헬로 월드가 제대로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잖아요. 그지? 실행됐으니까 환경 설정 끝. 그러면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였다면 술 한번 치고 술 한잔 먹고 다음날부터 이제 그 개발 시작하면 되는 자, 그러면 이제 개발 시작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코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라이브는 쉬는 시간이 없는 건가요? 처음 하는 거라서 쉬는 시간 없이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난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뭐 누군가 들어주겠죠. 네, 자, 그냥 쭉 갑시다. 빡세지만 뭐 누가 들어와 계셨었나요? 반갑습니다. 되게 민망하네요. 네, 저 그냥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듣고 있었다고 하니까 좀 더 조심스러워지네. 언제 들어오셨어요? 저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 맘대로 막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가요? 반갑습니다. 저 난생 처음으로 지금 라이브 한번 처음 그냥 제 블로그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민망하네요. 난생 처음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그냥 한번 이제 방학 중이라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하고 있는데 막 되게 불성실하게 하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오시니까 되게 갑자기 긴장되네. 좋습니다.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처럼 그냥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편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긴장되긴 하네. 자, 그러면 요 코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여기 헤더 파일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혹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뭐 리액트 이런 거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니까 안 해보셨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언어들을 좀 미리 접해보신 분들은 그 임포트, 자바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임포트라는 그 키워드를 사용하거든요. 임포트하고 그 뒤에 뭐 라이브러리들을 갖다 붙이는데 C나 C++ 같은 경우는 그 동일한 기능으로 샵 인크루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샵 인크루드. 앞에 이 샵이라는 게 옆에 있으면 얘를 우리가 그 전처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처리기라는 게 뭐냐면 컴파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C하고 C++에 좀 커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얘 기능은 include 포함한다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라고 있는데 얘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포함한다. 라이브러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STDIO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고요. 그리고 그 C하고 C++이 좀 다른 언어랑 좀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헤더 파일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헤더 파일. 그래서 여기 끝에 .h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얘가 헤더라고 합니다. 헤더 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뭐 파일이 왜 헤더가 있지? 그냥 코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게 좀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막 그러니까 다른 객체 지향 언어보다 그러니까 C하고 C++이 좀 좋은 점이 그러니까 이런 헤더 파일하고 구현 파일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생성했던 게 CPP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CPP 파일과 그다음에 .h, .cpp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오히려 더 가독성에 큰 도움을 저는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들을 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구현 파일로 지금 다 구현이 되고 있죠. 근데 뭐 이걸 또 얘기하자면 좀 길긴 한데요. 근데 이게 없어진 이유는 사실은 이게 좀 뭐랄까요? 그 코드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다 객체 지향 기반으로 넘어가고 객체 지향의 그 구조에 맞춰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이 좀 많이 상쇄가 됐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얘기하자면 좀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h가 붙어 있는 파일을 헤더 파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한 문장은 stdio.header를 포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럼 얘를 왜 포함했을까? 포함한 이유가 있겠죠. 그 코드상에 우리가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했었잖아요. 걔가 그 printf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다른 언어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다 있거든요. 프린트라는 거는 이제 출력한다라는 뜻인데 얘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니까 표준 입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입출력에 대한 그런 기능들을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rintf 함수만 사용하면은 화면에 헬로 월드를 찍을 수 있다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얘가 그러니까 이 표준 입출력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기능들이 만약에 제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콘솔에 헬로 월드를 그러니까 찍을 그런 모듈을 그런 함수를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데 그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은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땅까지 구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력 장치의 그 디바이스까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서 그 인터페이스까지 여러분들이 다 분석을 하셔야 된다니. 그래야지 내 함수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여러분들 출력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뭐 그게 언제 구현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 이런 프린트F와 같은 그러니까 이런 스탠다드 인풋 아웃과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가 제공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던 임포트, 뭐 다른 언어에서 사용했던 그런 임포트라든지 아니면 C나 C++에서 제공해주는 요 인크루드를 통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마치 공기를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숨 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밥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만약 이런 것들이 공급이 뭐 물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급이 끊어지면은 사람 죽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그 인크루드, 임포트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밍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정신 없잖아. 배우는데 급급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걸 잘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자, 여러분들 함수는 뒷편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수학에서의 함수 형태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 y는 fx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중학교 수학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 f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는 그냥 임의의
그죠? 펑션의 약자인데 어떤 임의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입력한 x에 따라서 2배로 결과를 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함수다 그러면은 뭐 ex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x의 제곱, 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x 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정의하는 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혹시 그 어린 왕자,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혹시 그런 소설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소설을 보면 어린 왕자가 그게 이제 비행사가 아마 추락을 하죠. 요즘 최근에 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러네. 근데 어쨌든 그 비행사가 어린 왕자랑 이제 만났는데 어린 왕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양을 한 마리 그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걔는 약간 사이코 같아요. 그죠? 왜 거기서 갑자기 비행사에게 뭘 그려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양을 그려줘 했는데 양을 그려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뭘 또 그려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돼지를 그려줘, 뭐 여우를 그려줘, 뭘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비행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때렸나요? 예이? 그러진 않고 결국은 그 상자를 그려주고 거기다가 네가 원하는 거는 이 상자 안에 있어라고 얘기를 그랬더니 어린 양자는 굉장히 만족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사이코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함수라는 게 이 물음표 그러니까는 정해지지 않는 어떤 그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기능이든 다 들어올 수 있다니. 자, 그래서 C 언어에서의 함수 형태를 잠깐 보면은 C 언어에서는 함수 베이스의 언어거든요. 함수 베이스 언어. 그러니까 함수형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얘가 함수래요. 이게 함수의 형태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얘하고는 좀 매칭이 잘 안 되죠. 자, 언어에서의 함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메인이라는 게 함수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int 얘가 y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제 void라고 적었는데 안 적으셨고요. 만약에 적는다면은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뭐 int x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넣지 않고 void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void는 없다는 뜻인데 void는 나중에 기회 될 때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뭐 int x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얘는 x고 얘가 y고 함수 이름이. 그 다음에 함수의 내용은 중괄호 사이에 들어가면 또 이런 구조로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 언어에서 대표적인 출력 함수가 printf거든요. 그래서 printf는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printf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얘는 무조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냐면 printf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쓰면 안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은 이렇게 겸용해서 쓰지만은 여기는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큰 따옴표, 겹따옴표라고 하는데 겹따옴표를 써주시고요. 그 사이에다가 내용을 반드시 적어주시. 지금 저는 이제 문자열만 적었지만은 여기에 이제 만약에 뭐 숫자를 적고 싶다 그러면은 숫자 적을 때는 숫자를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이제 문자열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조건 하여튼 겹따옴표 사이에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린트F는 그 프린트F의 정의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또 조금 깊은 얘기긴 한데 얘는 그러니까 내부 구조가 이제 그 템플릿의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템플릿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템플릿 이런 그 템플릿 용어는 많이 쓰는데 사실 그 프로그래밍에 템플릿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템플릿의 형태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그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장의 끝은 무조건 세미콜론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거는 컴파일 기반 언어에서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이건 그냥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법입니다. 자, 세미콜론은 의미가 뭘까요? 왜 적을까요? 어떤 문장의 마침표입니다. 어떤 문장을 마칠 때 반드시 세미콜론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런 그 한글을 쓸 때도 끝에 뭐뭐 했습니 다 했을 때 마침표 찍잖아요. 마침표 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뭔가 문장이 이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미콜론을 찍지 않으면은 문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 세미콜론을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찍는 거예요? 이거는 컴파일러를 위해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컴파일러가 코드를 해석을 할 거잖아요. 해석을 할 때 세미콜론을 보고서 여기까지가 이 코드 내용의 마침이구나라는 거를 이 세미콜론을 보고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찍은 게 아니고 컴파일러에게 해석을 맡기는데 네가 여기까지만 읽고 여기가 한 문장의 끝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대신 여기 전처리기는 예외입니다. 전처리기는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전처리기가 뭐냐면 아까 샵 붙어 있는 애 있지. 샵 인크루드. 지금 우리가 본 전처리기는 개박. 자, 그다음에 리턴 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리턴은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얘는 한 가지는 이 함수를 끝내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값을 외부로 넘겨주겠다. 그런 의미라고 있어. 두 가지 의미로. 그러니까 리턴 만나면 무조건 이제 끝이구나. 내 목숨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 이 숫자를 보고서 어떤 값을로 던져줄지. 그러니까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도 이제 죽을 때, 그죠? 사람이 죽을 때 뭔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잖아요. 그죠? 유언을 남기고
남기고 죽는데 이게 리턴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 아닌가. 내가 죽으면서 뭔가 호랑이가 가족을 남기듯이 나는 영을 남기고 죽겠다.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던져주는. 자, 그다음에 주석문.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C 언어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C 언어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금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주석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통적인 얘기인데요. 주석 잘 안 다시는 분들 꽤 있어요. 너무 자세히 달아도 그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근데 잘 안다는 케이스가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이제 주석문을 꼭 달아 주십사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다음에 너를 위해서 달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에서 주석은 필수입니다. 근데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코드를 작성하는 게 이게 참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좀 그 실무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도 이게 본인들이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더라. 뭐 최근에도 이제 저희 이제 그 진한 기수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그 실무를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실무를 하는데 내가 수업 시간 때 그렇게 막 뭐 아무리 이제 막 실무 가면은 막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 이런 거는 꼭 알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실무적인 경험이 없으면은 아무리 뭐 이렇게 막 떠들어도 그게 이렇게 그냥 반사돼서 막 그냥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랑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무 코드를 보고 나니까 그때 내가 했던 얘기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아니 그때 그 이해가 안 갔던 그런 내용들을 막 좀 지금은 그게 무슨 말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주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단순히 그냥 어떤 문법적인 것들을 막 그냥 이렇게 나열하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책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그런 코드들을 많이 우리가 양산을 하게 됩니다. 실무 코드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코드에 특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라이브러리, 내가 지금까지 써보지 않았던 라이브러리, API 뭐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되게 그 어떤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이런 게 참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에 막 몰입해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코드들을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양산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연기자들도 되게 그 연기에 몰입하다가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막 울음이 터지면은 그게 멈춰지지 않는 것처럼 저는 그랬던 거야. 저도 그 깊이 몰입을 해서 막 코드를 막 작성을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수면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오게 되면 올라오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다시 그 코드를 보잖아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작성했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웃긴 게 내 코드를 보고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돼. 진짜.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가 집필한 책인데 내가 수업하다가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썼지?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몰입을 했단 말이에요. 몰입을 하다 보니까 나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빠져나오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달아놓으면 내가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그 주석을 통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근데 하물며 남이 짠 코드는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코드도 2, 3일 지나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의 코드는 더더군다나 그러게.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함수를 뭐 이 기능을 내가 구현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적어주시고 날짜, 연도 날짜 이런 거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누가 작성했는지 내 이니셜 이런 것도 좀 적어주시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짧은 문장의 주석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적을 때는 이거는 이제 좀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날짜, 그다음에 저자, 누가 작성했는지, 그다음에 리마크를 통해서 뭐 제가 좀 짧게 적지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그 리마크는 최대한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러니까 좀 과유불급이라고 그러니까 또 자세하게 적으라니까 막 무슨 책 한 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한 5줄, 그러니까 뭐 리마크는 한 4-5줄. 그러니까 막 코드의 가독성에 또 이렇게 가독성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코드의 가독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석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숙제 하나 드릴게요. 각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성하면서 코드의 주석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같습니다. 출력 결과에 얘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출력되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그래서 2분 정도 요 한번 그 앞에서 우리가 헬로월드 찍었던 그 코드 기반으로 해서 한번 본인의 이름, 그다음에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한 2분 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화면은 잘 보이나요? 자, 계속 이어서 할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변수와 자료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자, 변수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자료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컴파일 기반 언어를 전혀 배우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만 배웠다가 그 타입스크립트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역행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원래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는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좀 변수에 대한 개념을 좀 배우고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요즘에 이렇게 막 뭐 많은 부트캠프나 그런 교육기관 통해서 그 뭐 너도 개발자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그 많은 비용과 그 다음에 좀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그냥 무조건 자바스크립트 먼저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은 거야. 뭐 리액트 다 좋아요.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뭐 자스 뭐 다 좋아. 근데 그건 그런 교육 방식은요, 진짜 개발자를 양성하는 교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거예요. 엔지니어. 그냥 기술만 가르쳐주고 문법만 가르쳐주고 그 콜럼 코딩하고 그러면 그 친구는 그것밖에 못해요, 진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배웠는데 취업이 안 돼. 그러니까 야, 요즘에 타입스크립트를 알아야 취업된대.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배우려고 또 찾아 헤매. 그럼 뭐 타입스크립트를 또 새로 배우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쫓아가는 거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만큼 따라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잘못된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근본, 원리.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틀을 세우고 거기에 그 다음 것들을 차곡차곡 세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일 잘못된 게 타입스크립트예요. 제가 타입스크립트 리액트를 그러니까 지피라는 사람인데 근데 그걸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먼저 배우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어떤 트리들이 있는데, 그렇죠? 스타크래프트에서 거기도 보면, 그러니까 게임도 보면은 그 전략 시뮬레이션 보면은 다들 타야 되는 트리의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개발 교육은 테크 트리가 너무 잘못돼 있어요. 이걸 뭐 저 혼자 막 그렇게 주창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저는 이런 테크 트리를 탐으로써 그러니까 제대로 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좀 거의 대부분의 그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취업도 그걸 통해서 취업들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취업률이 한 80% 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10명 중에 8명 취업한 거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요즘 시국,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료형이라는 키워드를 보면은 저희 타입스크립트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먼저 알았으면 타입스크립트를 굳이 그렇게 어렵게 배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고서 자꾸 쫓아가는 거야. 타입스크립트가 필요하대. 근데 결국은 타입스크립트 왜 필요했을까요? 자바스크립트로 커버가 안 되니까.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러 명이서 그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문법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타입스크립트 한 거잖아요. 결국은 리콜된 거 아니야, 리콜. 이전에 그 컴파일 기반 언어.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지 지금 현재 그런 타입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상수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입력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법은 C 언어의 문법이지만 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자, 변수란 무엇인가? 자, 원초적인 질문이죠. 자,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변수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부상을 당해서 만약에 출전을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C 언어에서는 그 변수를, 그 변경이 가능한 수를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자, 여자의 마음은 변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 명언을 누가 남겼냐면 이것도 제가 남겼습니다. 자, 왜 변수를 사용할까?
사용할까요? 자, 이게 가장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개발 공부하면서 변수를 왜 사용하는지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뭐 그걸 고민 안 하셨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나는 지금이 처음이다. 그러면 고민 안 하셨겠죠. 근데 이런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가 뭐길래 왜 변수를 사용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자, 작업 관리자 한번 띄워보실래요? 작업 관리자 띄워보면은, 자, 여기 프로세스 탭을 보시면은, 프로세스 탭에, 자, 이렇게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내가 처음에 그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잖아요. 그 바이너리 파일, exe 파일 있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다 어디에 저장돼 있습니까?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죠. 그럼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을까요? 메모리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드디스크에 있던 애들을 내가 더블 클릭했더니 얘네들이 메모리에 올라갔고 그 메모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의 얘네들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 프로세스들은 메모리에 올라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얘네들이 실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실행이 된 애들이 결국은 그 내부의 어떤 그 데이터들이 어떤 함수와 변수와 어우러져 가지고 그 메모리에 올라왔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여기 메모리 57% 지금 실행되고 있잖아요. 메모리에 잡고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럼 얘네들이 잡고 있는 요 메모리들은 실체가 뭘까요? 얘네들이 결국은 그 변수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카카오톡, 뭐 구글 크롬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코드 안에 선언되어 있던 사용되고 있는 그런 변수들이 다 그 메모리로 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면은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변수들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수천 개, 수만 개 되겠죠. 여기 이 프로그램 하나에 사용되는 변수만 해도 얼마겠어요? 막 수백 개, 수천 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프로세스의 개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한 100개 넘을 것 같은데요, 그죠? 100개 넘는 애들이 이 변수들이 다 그러면은 이 메모리상에 다 올라가 있는 건데, 그러면 제 메모리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양. 그리고 그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이 CPU가 지금 바라보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연산을 하는 거죠. 연산. 좀 더 참고로 얘기하면은 이 CPU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뭐 계속 고정돼 있지 않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이제 얘가 스케줄링을 하는 거예요. 스케줄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병렬로 실행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직렬이 아니라 병렬.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 CPU가 지금 멀티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전에 그 도스였다면은 이 CPU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실행이 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내가 실행했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실행이 안 돼. 얘만 실행이 돼. 근데 지금 얘는 봐봐. 비주얼 스튜디오도 실행됐고 크롬도 실행됐고 카카오톡도 실행됐고 다 실행되고 있잖아요.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병렬로 멀티 프로세싱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뭐 CPU 보면은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CPU가 뭐 2개, 4개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 8개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얘네들 그러면은 얘네들은 왜 계속 왔다 갔다 할까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CPU가 그러니까 멀티 프로세싱은 맞고 뭐 그다음에 듀얼 코어, 쿼드 코어는 맞긴 한데, 근데 얘도 결국은 실행할 때 그러니까 완벽한 병렬은 아니에요. 완벽한 병렬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0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CPU가 1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CPU가 쿼드 코어면은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케줄링 하는 거예요. 계속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배를 해가지고 스케줄링을 해서 얘 실행시켜주고 쟤 실행시켜주고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를 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모리상에는 수많은 그 변수들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여러분들 구분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변수 하나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변수 하나에 대한 그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메모리에 7이라는 그 값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변수들이 수만 개가 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일일이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자,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각각의 메모리에는 이런 주소값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주소값 이상하게 생겼죠. 서 있는 게 0x인데 16진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얘는 주소값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그 각각의 메모리를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각각의 집에 해당되는 그런 주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소값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주소값들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메모리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7이라는 이 정수는 4바이트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1바이트라고 치면은 4개니까 4바이트. 그러니까 이 정수 하나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의 사이즈는 4바이트인데, 그러면 내가 이 7이라는 이 값을 찾으러 갈 때는 자, 이 4바이트 중에 가장 앞쪽에 있는 이 주소값을 보고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0x1000이라는 자, 이 주소값을 보고 이 7이라는 값에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주소값이 중복될 수 있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모리 주소라는 거는 유니크해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민번호도 중복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주소, 우리나라에 있는 집 주소가 중복되는 집 주소가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누가 할당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 주소는 국가에서. 그죠? 국가에서 할당해 준 게 집 주소잖아요. 메모리 주소도 이게 시스템이 할당을 해준 주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중복될 수, 그래서 이 주소값은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 주소값을 보고 명확하게 이 메모리의 값에 액세스할 수가 있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수천 개 되는 이 변수에 다 주소값들이 다 붙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주소들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주소값을 베이스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갈 때 친구 집에 주소를 기억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나는 예를 들면은 주성인의 집에 있으면, 주성인의 집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주성인의 집에 가고 싶어. 그럼 내가 그 주성인 집의 위치를 나는 알고는 있고, 그 위치는 주성인의 집이라는 거로 나는 이해를 하는 거지, 내가 그렇다고 거기가 무슨 서울시 도곡동 어디 몇 번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위치는 알지만, 누구네 집이라는 건 알지만 그 주소를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 누구누구네 집이라는 어떤 별칭을 내가 붙여준 거죠. 그게 바로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 보면은 주소값을 기억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메모리에다가 0x1000이라는 이 주소값을 기억하기보다는 여기다가 내가 럭키라는 변수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럭키라는 변수를 내가 이 메모리의 이름을, 별칭을 붙여주게 되면, 그러면 나는 이 럭키를 통해서 이 7이라는 값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 7이라는 값을 변경할 수 그렇다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변수의 값을 이제 대입하더라도 그 값이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차지하는 메모리 길이는 지금 정수 같은 경우는 4바이트인 거고, 그다음 캐릭터 같은 경우는 1바이트, 그다음에 실수 같은 경우는 8바이트를 차지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데이터 타입은 기본형과 유도형으로 나눠지는데, 기본형에는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고요. 정수형에는 쇼트, 인트, 롱이 있는데 그냥 인트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수형에는 플로트, 더블이 있는데 그냥 더블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자형은 그냥 캐릭터. 그다음에 배열, 그다음에 포인터, 구조체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 선언은 어떻게 할 거냐? 변수 선언은 보통 일반적으로 변수명 앞에다가 자료형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변수명을 나는 value라고 만약에 지었다 그러면은 게다가 이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 이렇게 붙여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int value.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예요? value라는 이름의 변수를 내가 선언할 건데 정수형으로 선언하겠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정수형으로 선언했으니까 얘는 몇 바이트 할당되는 거예요? 4바이트가 할당이 되는 거고, 아까 그 메모리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메모리가 할당이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value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요걸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value가 되는 거죠. value가 되는 거. 자,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한번 볼까요? num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num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도 결국 정수니까 이렇게 4바이트 차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5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간 거고, 여기 num.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자, 이 value라는 변수하고 num이라는 변수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차이는 뭘까요? 자, 얘랑 결국은 메모리 구조로 보면은 동일하잖아요. 얘도 4바이트에 100이 들어갔고 얘도 4바이트에 5가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코드는 얘는 2줄이고 얘는 한 줄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선언과 동시에 5라는 값을 대입을 한 거고요. 얘는 선언 한번 하고 그 다음 줄에서 100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메모리에 100이라는 값이 5라는 값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value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만약에 이렇게 컴파일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메모리가 4바이트가 이제 할당이 되고 여기에 value라는 그 변수가 선언이 되게 되면은, 자, 아직 100을 대입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메모리가 4바이트까지 할당이 됐지만 여기에는 뭘로 채워지죠? 자, 여기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가비지 값. 무슨 얘기냐면, 지금 4바이트를 할당을 했을 때, 시스템이 4바이트의 메모리를 할당을 할 때요,
있는데요. 그 할당하는 요 메모리가 어디에서 가져오는 메모리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숱하게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막 살아났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하면서 그 메모리가 할당됐다가 그 반환됐다 할당됐다 반환됐다 계속 이게 반복하거든요. 반복하다 보면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반환된 메모리를 그냥 그대로 시스템이 갖고 있다가 또 필요한 애한테 그냥 그대로 던져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세척을 하지 않아요. 메모리를 초기화하지 않고 그냥 반환받았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그냥 그 메모리를 다시 필요한 애한테 그냥 그대로 준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4바이트를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메모리인지 몰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받았어. 그럼 이 안에는 100이 대입되기 전까지는 뭐 이상한 가비지 값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100이라는 값으로 대입이 그러니까 덮어 씌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화가 되는.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넘이라는 애는 선언과 동시에 5라는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비지 값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텀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가비지 값이 그 존재했던 그 시간이 좀 길다면은 얘는 선언과 동시에 5로 그냥 초기화를 덮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좀 짧게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엄밀한 초기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프린트F로 우리 변수를 한번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걸 변형을 좀 해가지고 value. 자,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초기화고요. 이 밸류는 초기화가 아니죠. 그죠? 얘는 여기서 3 값으로 먼저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100이라는 값이 씌워진 거니까. 자, 그럼 printf로 자, 저 num과 value 값을 한번 출력할 건데 출력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d라고 좀 적어줄까요? %d 그 다음에 %d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콤마하고 value num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일단 실행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자, 그 다음에 디버그 빌드가 끝났으면은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한번 눌러보면은 자, 어떻게 나오죠? 100과 5로 나오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value랑 num이라는 값을 지금 출력하고 싶어서 출력을 해봤는데 자, 100과 5가 지금 출력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는 그냥 단순히 문자열만 출력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어서 출력을 했는데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 변수 자체를 그냥 출력해버리면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우리가 서식 문자라고 얘기하거든요. %d라는 걸 좀 이용을 했거든요. 자, %가 이제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은 얘를 우리는 서식 문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d는 뭐냐면 데시멀의 약자입니다. 데시멀. 그래서 데시멀은 십진수라는 뜻이고요. 그럼 십진수로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냐면 이 value랑 num이 결국 십진수잖아요. 그죠? 십진수 정수형 십진수잖아요. 십진수로 표현할 때는 그 서식을 %d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정수의 경우는 %d라는 서식 문자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d 그러면은 그럼 %d가 화면에 출력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C나 C++에서 또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자바스크립트나 그 파이썬에서도 그 서식 문자라는 게 등장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d를 써요. 근데 이 %d를 쓰게 되면은 이 서식 문자를 쓰게 되면은 얘 자체를 문자열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핑된 변수의 값을 그 서식의 타입에 맞게 출력하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value라는 값을 자, 이 데시멀의 서식에 맞게 출력해라. 그래서 1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식 문자의 종류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d에서는 d는 데시멀의 약자고 %c가 있는데 c는 캐릭터 문자형을 나타내는 거고요. %f가 있는데 얘는 플롯 부동소 수점을 나타내고요. %x는 헥사 16진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5 이건 잘 쓰이진 않습니다만은 자, 얘는 옥탈 즉 8진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여기 %s라는 게 하나 나오거든요. s는 문자열 이건 좀 뒤에서 우리가 %s 문자열 출력할 때 %s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알아두실 거 여기 %u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unsigned의 약자고요. 부호 없는 십진수 정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unsigned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마이너스 128이라는 값이 있다. 그래서 unsigned로 표현하게 되면 그냥 128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캐릭터형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 좀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자, 이건 통은 우리가 코드를 관리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좀 쓰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이 코드는 제가 주석으로 막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코드를 좀 관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는 제가 자, 주석으로 막을 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툴바에 보시면은 그 툴바에 한꺼번에 주석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자, 정수형
자, 여기 정수형 출력이라고 이렇게 그냥 주석으로 좀 막아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수형 출력을 어떻게 썼지? 라고 궁금할 때 다시 요들을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문자형 출력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문자형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0이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 자, 여러분들 그 문자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문자 하나를 표현할 때 이렇게 그 하나의 따옴표,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지만 문자형 하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각각 얘네들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밸류를 만약에 출력한다 그러면은 아까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ch, 즉 문자형 얘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서식을 C로 해주셔야 돼요. %C 그리고 여기다가 CH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CH가 여기에 매핑이 돼서 출력이 될 겁니다. 참고로 이 서식 문자는 이 변수들의 순서에 맞게 매핑이 되거든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100과 C가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앞에 보시면 부동소수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플로트. 자, 부동소수점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자, 부동이면은 무슨 뜻일까요? 소수점이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근데 부동이라는 여기서의 그 부동의 의미는요,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대로 뜰부자를 썼습니다. 뜰부자. 그래서 움직인다. 만약 움직이지 않으면 고정소수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부동은 움직인다는 뜻이죠. 뜰부자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소수점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부동소수점 한번 그 위키백과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 부자가 떠돌이 소수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플로팅 포인트, 즉 뜰부자인 거예요. 뜰부자. 많이들 이제 부동 소수점 그러면은 그 아니불자로 생각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그 평가 문제 2-1번에 좀 이어서 이번에는 그 배운 서식 문자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출력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이름 출력하시고 그다음에 나이 그리고 성적을 출력하시면 되는데 아까는 무조건 다 그 문자열로 출력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여기 밑에 보면 나이의 숫자와 성적의 문자는 서식 문자열에 쓰지 말고 그러니까 서식 문자 %t 그다음에 %c를 사용해서 출력하도록 해라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 1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깼죠? 자, 이제 변수 선언 시 유의사항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것도 되게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다른 언어,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적용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변수 선언 시 유의사항. 자, 변수 이름의 그 칙은 이름을 일단 다 알파벳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요즘은 약간 사실 한글도 뭐 지원은 되긴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비춥니다. 별로 이렇게 추천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영문으로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숫자, 언더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 수문자는 사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지을 때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 중간에 공백 삽입 안 되고요.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A랑 소문자 A는 다른 변수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틀린 변수 선언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얘는 변수 이름 뭐가 잘못됐나요? 끝에 여기 특수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얘는 뭐가 잘못된 거죠? 맨 앞에 숫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그리고 얘는 뭐가 잘못됐나요? 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있어서 잘못된 자, 이제 자료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료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타입이라고 얘기할 타입. 자, 변수를 선언하는 형태를 보면 앞에 타입이 항상 더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타입을 통해서 이 변수가 어떤 그 사이즈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변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앞에다가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뭐 스펙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제 얘가 이 사람을 대변하는 뭔가 그 정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타입이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형의 그 종류와 표현 범위를 보면은 자, 이렇게 그 정수형과 필수형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 표현 범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 엄밀하게 따지면 캐릭터형도 그러니까 문자형이잖아요. 문자형인데 얘도 엄밀하게 따지면 내부적으로는 다 정수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정수형에 포함이 되는데 얘는 크기가 아까 1바이트라고
있잖아요. 1바이트. 1바이트의 크기는 데이터 표현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할 수 있죠.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1바이트는 요 정도 범위를 갖고 있구나. 자, 이렇게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자, 쇼트는 요즘 많이 안 써요. 얘는 2바이트인데 이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는데요. 뭐 굳이 이거 알 필요 없고요. 정수는 4바이트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데이터 표현 범위 알 필요 없습니다. 20억 뭐 이거 알아서 뭐 롱도 마찬가지. 롱도 4바이트인데 롱 4바이트 또는 8바이트 롱이면 8바이트인데 이것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플로트 필요 없습니다. 더블 쓰세요. 더블 8바이트고요. 이 범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겁나 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왜 필요할까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뭐 정수형 이거 쓰고 실수형 요거 하나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자, 효율적인 메모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 쓰란 얘기예요. 그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찌개를 끓일 건데 커피포트에다가 끓이는 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건 물을 끓이는 거지 찌개를 끓이는 뭐 냄비의 용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에 맞게 써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근데 사실 요즘은 그 하드웨어 사양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과거에 한 30년 전이면은 30년 전이면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는 그 하드웨어 사양이 좀 부족한 뭐 인베디드 기반, 뭐 펌웨어 기반에서는 뭐 여전히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소프트웨어 기반에서는 지금은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수형을 사용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 한번 해볼까요? 자,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 이대로 카피해서 쳐넣기 하고요. 자, 사각형의 넓이는 그 너비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너비, 자, 위드라고 하고요. 얘는 10, 그 다음에 하이트는 자, 20이라고 하고, 자, 사각형의 넓이는 %d. 그러면 저 %d의 결과값이잖아요. 사각형 넓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위드 곱하기 하이트 하면 되겠죠. 그럼 변수끼리 곱하면 돼요. 이렇게 위드 곱하기 하이트.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개 곱했으니까는 200이 아마 출력되지 않을까요? 빌드 F6번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은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1. 자, 이렇게 컨트롤 F1 누르면 자, 200이라고 나오는 거 확인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수형 가지고 연산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실수형을 연산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실수형. 자, 그 원의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이제 주석으로 맞고 자, 원의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원 같은 경우는 반지름 곱하기 3.14 아닌가요? 그러면은 원의 넓이는 그 실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더블형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초기 값은 0.0으로 할게요. 자, 그다음 반지름이 굳이 실수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트 라디어스라고 합시다. 반지름은 5라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은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에어리어는 반지름 라디어스 곱하기 라디어스 곱하기 3.14. 자, 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3.14라고 적을게요. 그러면은 원의 넓이는 자, 여기는 %d가 아니라 %f가 돼야 되죠. f가 될 거고, 자, 에어리어를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빌드, 그 다음에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 한번 해보겠으면은 78.5라고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형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자, 문자형 같은 경우는 컴퓨터는 문자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문자를 인식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A라고 치면 A가 나오고 B라고 치면 B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컴퓨터는 그러니까 그 아까 바이너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너리 이진수가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0과 1로 이루어진 수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조합해서 어떤 수를 만들어내요? 뭐 01010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101 뭐 이렇게 뭐 이런 애들이 결국은 뭡니까? 수예요. 숫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진수로 구성되어 있는 요 기계어들은 다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컴퓨터는 숫자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얘가 문자를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하면은 그 비밀은 그 아스키 코드라는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문자 그러니까 이 아스키 코드라는 게 뭐냐면 그 문자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를 매핑 시켜 놓은 거예요. 매핑을 시켜 놓고 내가 만약에 뭐 어떤 숫자를 컴퓨터에게 인식을 시키면 얘는 그걸 그러니까 이런 문자로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매핑 시켜 놓은 그 코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정 숫자와 특정 문자를 대응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게 바로 아스키 코드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0진수가 지금 0부터 얼마까지 있냐면 127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예요? 128개죠. 128개의 그 문자 코드가 있다는 거고, 그 문자 코드가 지금 여기에 보면 아스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 보면은 얘네들이, 자, 이게 그러니까 그 문자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특수 문자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각각의 지금 이런 진수의 수에 매핑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지금 눈앞에 보이는 키보드 있죠. 키보드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보이는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들. 이런 숫자들 다 이 자판에 어디에 있어요? 그럼 상단 부분에 있잖아요. 걔네들이 숫자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키보드로 입력하는 그 숫자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1번을 입력하게 되면은 컴퓨터는 49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 키보드의 1번이라는 키는 OS에 그러니까 이 키보드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컴퓨터로 전달되는 그 숫자는 결국 49라는 그 수로 그러니까 입력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또 여기 보면은 대문자 A 있죠. 여러분들이 대문자 A를 만약에 입력을 했어요. 그 키보드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A라는 숫자는 65라는 수로 내부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고요. 소문자 A 같은 경우는 97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매핑이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이걸 보고서 지금 그러니까 이 자판에서 내가 뭘 눌렀을 때 그걸 이제 얘가 지금 어떤 문자를 표현해야 될지를 이 아스키 코드표에 대입을 해서 알려준다라는.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캐릭터형으로 CH1에 그러면 1바이트죠. 1바이트를 차지하는 그 메모리에 지금 A라는 대문자를 대입을 한 겁니다. 대입을 한 거고, 얘는 B, 그리고 얘는 1. 근데 얘는 숫자 1이 아니라 문자 1입니다. 문자 1을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각각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10진수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각각 65, 98, 49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건 주석으로 막아주시고, 잠깐만 그대로 좀 카피합시다. 자, 문자형 캐릭터라고 좀 적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문자 A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일단 얘가 문자형이잖아요. 문자형이니까 문자형으로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그럼 %C로 출력하면 될 거고, CH1. 자, 이렇게 한번 출력 한번 해봅시다. 자, 빌드하고요. 빌드하고, 그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보면, 자, 어떻게 나옵니까? 당연히 문자형이니까, 문자형을 그냥 그대로 문자형으로 출력하니까, A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얘가 지금 매핑이 10진수로 뭘로 돼 있다고 했습니까? 65로 돼 있잖아. 그래서 얘를 10진수로도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D.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도 %D인데 결국 값은 뭐예요? 같은 값이죠. 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얘를 그대로 10진수로 한번 출력 한번 해보면은 어때요? 65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핑이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는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수형, 문자형, 실수형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스키 코드의 원리. 그러니까 결국은 그 컴퓨터는 문자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와 같은 그런 문자표에 의거해서 매핑된 그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상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변수의 반대인 상수. 자, 상수란 무엇인가? 자,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를 의미합니다. 변수는 아까 우리 변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변수는 메모리상의 그 값을 현재 100이라는 값이 있는데 200으로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베리어블한 그런 수를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자, 상수라는 애가 있거든요. 상수. 자,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를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수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상수다. 근데 내가 이 100이라는 이 메모리상에 있는 어떤 그 100이라는 숫자를 200으로 바꾸고 싶다. 변경 불가입니다. 이런 숫자를 우리는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상수는 어떤 거를 그러면 보통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상수가 뭐냐면 3 더하기 4가 있어요. 자,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이런 게 상수입니다. 자, 3을 우리가 3이라고 얘기하는데 3을 2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4에게 너는 5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얘는 불변이에요. 3은 3인 거고 4는 4인 거고. 하늘이 빨갛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하늘이 빨갛다라는 거는 사실인가요? 변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은 파래요. 파랗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빨갛다고 해서 빨개지는 거 아니잖아. 3이라는 거 2라고 우긴다고 내가 우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거는 그냥 100인 거예요. 100을 내가 200으로 볼 수 없다니.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한번 할게요. 상수는 메모리를 차지할까요? 자,
자, 상수는 메모리 차지합니까? 아까 제가 뭐가 상수라고 했습니까? 이런 애들이 상수라고 했잖아요. 지금 상수와 상수를 만약에 더한다. 이거 연산 가능한가요? 얘는 연산하면은 7이 나오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에게 3 더하기 4를 연산해줘라고 하면은 해주지 않나요? 그럼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연산 가능. 연산을 누가 해주는데? CPU가 해주지 않나요? 그지? 그럼 CPU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메모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을 연산해주는 게 CPU잖아요. 그럼 결국은 상수가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메모리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메모리 차지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어쨌든 상수는 메모리상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유명한 이제 콘스트가 나옵니다. 콘스트. 이거는 뭐 모든 언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기호 중에 하나죠. 자바스크립트 사용하시는 분들 밥 먹듯이 쓰지 않나요? 타입스크립트에서도 밥 먹듯이 쓰지 않나요? 콘스트 어디에서 씁니까? 왼쪽에 변수에 콘스트 붙여주잖아요. 자, 이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변수 선언에 콘스트 기호를 붙여주면은 상수화가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자, 한번 여기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콘스트 빼고 한번 볼까요? 콘스트 빼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10이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한 거잖아요. 자, 얘는 4바이트 차지한 거, 그지? 4바이트에 10.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10이라는 이름 붙여준 거. 근데 여기에 콘스트가 돼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지금 아까 여기 보면 상수화라는 용어를 제가 썼잖아요. 상수화라는 거는 결국은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이 10은 상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콘스트가 봄으로써. 그러면은 상수의 특징은 뭡니까?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그 10으로 선언을 했으면 내가 20으로 바꾸고 싶, 이 10이라는 그 값을 2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 이미 상수화가 되기 때문에 10은 그냥 10이고 10 자체가 지금 10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컨스트가 봄으로써. 그래서 값을 변경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오류의 형태를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컨스트 인트 10으로 선언한 다음에 10을 만약에 이렇게 10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류 나거든요. 왜 오류가 날까요? 이 문장은 왜 오류가 날까요?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 상황에서 얘는 이 10이라는 요 변수에는 컨스트가 붙어 있는데 뭐를 컨스트로 처리를 한 겁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잘 리마인드 해보시면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가비지 값이 들어가죠. 쓰레기 값이 들어가죠. 결국은 쓰레기 값을 컨스트로 상수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쓰레기 값을 컨스트로 상수화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10이라는 애는 10이라는 값으로 대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당연히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문장 자체를 양산하면 안 되는 거죠. 양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컨스트를 붙여주려면은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값을 대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코드는 이런 문장은 양산하면 절대 안 돼. 자, 그다음 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scan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출력 함수 위주로만 살펴봤잖아요. printf 위주로만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키보드로부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그런 함수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입력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함수는 scanf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프린트와 거꾸로 이번에는 입력을 받는 겁니다. 자, 입력받을 때 그 문법을 한번 살펴보면 scanf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겹다운표 자, 사이에다가 서식 문자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 적어주시면 되는데 얼핏 이렇게 보니까 printf하고 거의 똑같지 않나요? printf 사용하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서식 써주고 그 다음에 콤마 해주고 여기에다가 변수 써주는 걸로 봤을 때는 아까 그 printf도 마찬가지로 서식에다가 변수 써주면은 그 매핑된 그 변수의 값이 출력이 됐다면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매핑된 요 변수에 내가 입력한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키보드로부터 이렇게 쭉 하고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잠깐 좀 살펴볼까요? 자, scanf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다가 자, 카피하시고요. 자, 이거 주석으로 맞겠습니다. 자, 변수 하나만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input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scanf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초기화를 좀 할게요. scanf.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통 일반적으로 C 컴파일러에서는 그냥 scanf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좀 안전성을 위해서 그 끝에 그 언더바 s를 붙여서 씁니다. 제가 scanf 함수도 있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그 언더바 s를 든 요 함수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컴파일러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언더바 s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t 전 정수값을 입력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input 1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내가 입력한 거를 한번 그냥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대로 입력 받았는지 자, input 1을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빌드하고 자,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해서 자, 이게 깜빡깜빡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스캔F가 실행이 됐다는 얘기고, 한마디로 지금 사용자로부터 지금 입력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저는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때리잖아요. 엔터를 딱 때리게 되면 스캔F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키보드로 입력한 그 값이 인풋 1에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 이제 printf로 입력하던 인풋 1을 출력하게 되는 거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이건 내가 입력한 거고 이거는 프린트에 입력한 거고, 제대로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캔F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스캔F로 하나만, 그러니까 스캔F로 변수 하나를 더 한번 입력을 한번 받아봐요. input2는 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캔F를 두 번 쓸게요. input 1과 2, 자, 이렇게를 두 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두 수를 받아서 두 수를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죠? 이렇게 두 개를 받아서 두 수를 더한 결과값을 한번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프롬프트는 input 1에 대한 프롬프트고요. 자, 10을 한번 입력해보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딱 때리면 이제 두 번째 스캔F를 수행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input 2에 대해서 또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또 깜빡깜빡 하죠. 이때 20. 자, 두 번째 20을 입력하게 되면 input 2에 들어가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엔터를 딱 때리면은 두 수를 입력받은 그 두 개의 변수, input 1과 input를 더한 결과값이 아마 출력이 될 건데 한번 해볼게요. 30이 출력이 되는 거 확인되죠. 그러면 제대로 input 1과 2의 값이 들어갔다는 의미고, 그래서 이제 이게 30이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자, 좋습니다. 자, 문제. 자,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한 두 정수를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제로 한번 해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정수 그냥 그대로 입력 받으시고 그 두 정수를 그냥 그대로 출력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두 수를 아까 더해서 출력했으니까 뭐 그거보다 더 쉬운 거죠. 자, 사용자로부터 알파벳 문자 하나를 입력을 받습니다. 캐릭터로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숫자를 출력하라. 예를 들어서 A를 입력하면 출력 결과가 65가 돼야 됩니다. 자, 문자 입력할 때 %C로 입력을 받으시면 돼요. 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시간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알아서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시간 많이 지났네요, 이게. 아까 초반에 저의 그 기백은 어디 가고, 지금, 이거 뭐 그냥 끝까지 포인트까지 갈 수 있겠는데 막 했는데, 지금 벌써, 변수와 자료형 하는데 시간 많이 허비했네요. 허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도 1, 2, 3장 했네요. 그죠? 1, 2, 3장 했고요. 사실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는, 거의 그냥 필수적인,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의 거의 일반 필수적인 어떤 내용이기도 하면서 좀 실습이 좀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어차피 깡이잖아요. 깡이라서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정규 과목이면은 좀 순서대로 쭉쭉쭉쭉 할 텐데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포인터가 뭔지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하고, 그러면은 포인터로 넘어갑시다. 포인터 통곡의 벽. 포인터는 그냥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처음 변수와 자료형 배웠는데 어떻게 포인터를 벌써 들어갈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메모리 구조를 이해하면은 포인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념 위주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막 어떤 고급 기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또 해서 뭐 반복문, 뭐 조건문 이런 거 모른다고 해서 포인터를 이해 못할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볼까요? 자, 포인터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그 제대로 변수와 메모리를 좀 이해를 하셨다면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포인터는 되게 어렵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막상 이거 보고서 뭐야 이게 다야? 막 겁나 시시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포인터가 뭔지, 그다음에 포인터의 연산, 그리고 포인터의 여러 가지 자료형이 있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포인터의 컨셉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고 듭니다. 여러분들 뭐 맛집 좋아하시죠? 제 여기 나 혼자 시어너에 그 책에도 그 4컷짜리 만화로 이렇게 좀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실제로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이제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낙곱새를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을 알아냈어. 그러니까 딱 먹어봤는데 와, 이 기가 막혀. 아주 기가 막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하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하겠죠. 야, 그 낙곱새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진짜 한번 먹어봐야 돼. 막 뭐 이렇게 얘기를 딱 칩시다. 그럼 보통 뭐 여러분들 또 친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그냥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한번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그 맛집 리스트, 그러니까 낙곱새 집을 내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보게 하고 싶다. 뭐 그 흑백 요리사 집을 내가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그 낙곱새를 보게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냥 비상식적인 방법이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 친구 앞에 그 낙곱새 집을 대령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와이프 앞에 내가 그 낙곱새 집을,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인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그 낙곱새 집을 뜯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일반적이죠. 일반적이진 않은데 그냥 이제 얘기했잖아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냥 그 목적만 생각하자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맛보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그냥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갖다 주면 되죠. 그죠? 낙곱새를 그냥 갖다 주면 되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낙곱새 집을 뜯어서 갖고 가거나 아니면 낙곱새 그 흑백 요리사를 내가 모시고 가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되게 비효율적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무슨 마법 그 마술램프의 진이에요. 진이면은 가게를 뜯어서 싣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친구로 하여금 주소를 알려줘. 그 집의 주소를 알려주고, 야, 이 집 주소 알려줄 테니까 네가 가서 먹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자, 포인터의 컨셉이 바로 이거예요. 포인터의 컨셉이 이렇습니다. 바로 그냥 주소 알려주고 네가 거기 가서 먹어. 이게 포인터예요. 이게 포인터의 컨셉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서 했던 대부분의 행위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자와 같은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걔 복사해서 다 갖고 왔어요. 그게 기본적인 행위예요. 이 코드에서. 필요해? 아까 우리 있잖아. 대입. 10이라는 값을 value라는 변수에 대입한다. 다 복사잖아요. 복사. 변수와 변수끼리 값을 대입하는 것도 다 복사잖아. 근데 그런 어떤 헤비한 데이터, 그러니까 좀 용량이 되는 데이터,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객체, 이런 것들은 데이터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런 애들을 매번 복사해서 사용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메모리 효율에도 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소값만 알려주고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걸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포인터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대부분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걸 안 쓰면은 프로그램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포인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개념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선언시의 메모리 구조를 한번 해볼게요. 메모리는 주소를 통해서 메모리에 접근해서 값을 읽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변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A, B, C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자, A는 대문자 A라는 1바이트짜리 그 문자를 갖고 있는 변수고요. B는 100이라는 정수값을 갖고 있고요. C는 3.14라는 실수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즈는 어떻게 차지하냐면, 얘는 A는 1바이트, 캐릭터 A는 1바이트, 그다음에 인트 B는 4바이트, 그다음에 더블 C는 8바이트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 A 100, 3.14가 이렇게 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메모리에는 메모리 주소값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지 않나요? 내가 변수와 자료형을 설명하면서, 변수를 설명하면서 그 메모리 구조를 설명을 드렸고, 그 정도의 베이스라면 지금 현재 이 메모리의 구조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메모리가 할당이 될 때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그 리니어한 어떤 그 메모리 구조에서 이렇게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뒤에 쭉 이렇게 메모리들이 할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는 8바이트지만은 이 3.14를 대변하는 메모리 주소는 뭡니까? 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8바이트에서 맨 앞에 있는 요 메모리, 그러니까 이 메모리 주소가 이 메모리의 그 표 주소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 아니에요. 얘들은 필요 없는 애들이고, 이 맨 앞에 있는 거, 얘는 그럼 누구야? 이 100은 0x0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를 나타내는 주소는 얘는 얘. 자, 여기까지는 이해했다 치면,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터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메모리 주소가 방금 제가 설명했던 메모리 주소의 형태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 계속 쭉 이어서 나와야 되는 메모리를 지금 여기 위에다 좀 그려놨는데요. 자, 여기 어떤 특정 메모리가 하나 있어요. 특정 메모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는데, 그 메모리에 들어있는 요 값을 보니까 이 값이 뭘로 보입니까? 주소값이죠. 어떤 특정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하나 있죠. 이게 PA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붙여놨는데, PA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고요. PB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데, 그 안에 대입되어 있는 변수를 보니까는 어떤 특정 주소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소값이 가만 살펴보니까는 아까 많이 봤던 애 보니까, 그러니까 캐릭터 A라는 그
메모리의 아까 그 주소값, 그 주소값을 얘가 지금 저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0x0이라는 이 정수형, 그러니까 이 int b죠. int b의 메모리의 값을 얘가 저장하고 있어요. 이 화살표는 지금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 좀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소값, 어떤 특정 메모리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있는데 그게 각 지금 PA와 PB라는, 그러니까 일반 변수하고 똑같아. 근데 다만 차이점이 뭐예요?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라는. 제가 여기 보면 어느 특정 주소를 가리키거나 향하게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바로 포인터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용어나 이런 설명에 굳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지금은 가리킨다라는 게 오히려 더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걸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저장하고 있다. 이 주소값을 지금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지? 얘는 지금 PB라는 애는 이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값이 아니라 이런 뭐 100이라든지 뭐 65, 3.14 이런 일반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0x01, 0x02와 같은 이런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있대요. 그게 이제 PA와 PB라는 거고, 그럼 이런 애를 뭐라고 한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변수가 아니라 앞에 포인터라는 거 붙여서 포인터 변수.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우리는 포인터 변수라고 부른다라. 자, 그래서 포인터라는 거는,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를 우리가 줄여서 그냥 포인터라고도 부르는데, 포인터라는 거는 메모리의 주소값을 가리키는 변수이다.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얘가 왜 필요할까? 자, 그러면 제가 왜 필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그 원격 대삽이라는 기능 아시나요? 아니면 뭐 크롬 원격 대삽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개발을 하다가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했는데 근데 일이 덜 끝나. 근데 내가 좀 지금 뭔가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회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퇴근은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집에서 회사 데스크탑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원격 대삽의 기능인데요. 그게 원격으로 회사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접속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내 PC에서 내 회사 컴퓨터를 마치 내 컴퓨터인 것처럼 제어할 수 있다는, 이게 포인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포인터 변수가 지금 이 주소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PC라고, 이게 회사 PC라고 하면 회사 PC의 주소값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소값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 정권을, 이 PC의 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이 원격 대삽을 접속을 할 때 필요한 정보가 주소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IP 주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IP 주소를 가지고 IP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가지고 여기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주소값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IP 주소를 받았다는 의미인 거고, 그 IP 주소를 통해서 내가 원격 데스크탑에 접속하듯이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간접적으로 이 메모리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이런 메모리들을 간접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변수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핸들링하는 걸 직접 접근인데,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를 우리가 간접 접근이라고 하거든요. 간접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실제로 문법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자, 일반 변수하고 다른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별표를 변수명 앞에 쳐주는 거. 그러면은 별표를 보고서 선언할 때 이 별표를 보고, 얘는 PA라는 애는 그 메모리 주소값만 저장하는 변수구나. PB도 메모리 주소값만 저장하는 변수구나. PC도 메모리 주소값만 저장하는 변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뭐 0x100 이런 값들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지금 B 같은 경우는 4바이트 할당이 됐고 여기에 100이라는 값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여기에 어떤 주소값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0x100이라고 있을 건데, 그럼 이 주소값을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다가 전달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PB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B라는 값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 B는 뭐예요? 그냥 이 값의 100이라는 값인데, 근데 요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요게 붙어 있잖아요. 자, 이거 아까 제가 스캔프에서 잠깐 그 언급을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얘가 이 주소를 나타내는 주소 연산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면, B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대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얘가 붙게 되면 이 주소값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0x100이라는 주소값이 대입이 되는 거예요. 아까 스캔프에서도 우리가 혹시 이게 의문을 가졌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변수 앞에 이게 붙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변수 앞에 이게 붙어 있었는데, 이 붙어 있었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스캐너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여기 input 1과 input 2에 보면은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게 붙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방금 우리가 얘가 주소 연산자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주소 연산자라는 걸 알았다면, 그럼 왜 붙었을까? 여기 스캔프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보드로 어떤 값을 입력을 했어.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 10이라는 값이 키보드를 통해서 OS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지금 내 애플리케이션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그 메모리상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변수 중에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변수 중에 그 10이라는 값을 정확하게 얘한테 배송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주소는 유니크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불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다른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인풋 원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동명이인들 많잖아요. 그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찾습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있는 위치를 알려면은 주소값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붙여준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주소값을 이렇게 포인터 변수에다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 코드를 한번 잠깐 좀 살펴볼게요. 지금 B라는 그 메모리 이렇게 있겠죠. 얘는 B예요. 그 다음에 PB가 있어요. PB가 지금 선언돼 있고, PB는 이 B의 주소값 0x 1000이라고 합시다. 100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1000. 자, 이 1000이라는 값을 얘가 대입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받은 거죠. 요렇게 대입을 받은 거죠. 그럼 요런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얘 출력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B는 그냥 그대로 100이니 출력되고, 이거는 뭐가 출력될 것 같아요? B의 주소값이니까 0x 1000이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값 볼까요? PB는 뭘까요? PB. 얘가 PB잖아요. PB는 지금 무슨 값을 갖고 있어요? 0x 1000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출력하면 얘도 0x 1000이 나오겠죠. 자, 근데 얘는 뭘까? PB 앞에 지금 표가 붙어 있잖아요. 얘는 뭐가 출력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좀 포인터를 헷갈리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는데요. 얘는 결론적으로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면 얘는 100이 출력이 됩니다. 100이 출력이 돼요. 그럼 이게 여기서 이 별표는 무슨 의미냐면, PB 자체는 뭐예요? PB 자체는 그 주소값, 그러니까 이 PB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 자체의 값을 얘기하는데, 그 변수 자체의 그 값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의 실제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별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그러니까 이 별표하고 이 별표하고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해석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선언할 때의 별표와 그 사용할 때, 그러니까 그 선언을 제외한 그 연산할 때, 사용할 때 이 별표의 값은, 포인터 변수의 이 별표의 값은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언할 때 이 포인터는 얘는 주소값만 저장하는 변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사용할 때 이 별표의 기호는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의 실제 값을 나타낸다라는,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만 구분하시면 일단 포인터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현재 이 관계의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사용에 있어서 별표의 사용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포인터는 끝이에요. 할 게 없죠. 자, 그래서 메모리 구조를 표현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int b, 그다음에 pb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100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 이 0x01을 얘가 이렇게 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pb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100이라는 값을 그러니까 이 메모리를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조, 이거를 우리가 참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조. 얘는 그러니까 직접 접근하는 거는 참조라고 우리가 표현 안 하잖아요. 간접 접근하는 애들을 우리가 참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용어나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상위 언어, 자바, C#,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이썬과 같은 그런 언어들에서 모두 다 쓰이는 공통적인 개념입니다. 포인터까지 이렇게 하고요. 뒤에 뭐 포인터 연산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 모르셔도 괜찮은데 여기까지 하면 것 같고요. 뭐 욕심 같아서는 원래 좀 그런 연산자랑 뭐 배열 뭐 이런 것들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저의 과욕이었고, 해보니까 그냥 변수와 자료형과 그다음 포인트까지만 뭐 그래도 이해하셔도 이 정도만 해도 이 특강의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걸로 특강은 마치도록 하고, 오늘 처음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이고, 뭐 이 영상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기록이 될 거고 남게 될 건데, 요 이후에 그러니까 뭐 지금 포인터도 이게 끝은 아닌데, 제가 이제 변수와 자료형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 이후에 연산자나 뭐 조건문, 반복문 해서 계속 이어서 그냥 특강의 일정을 한번 좀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